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제492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우새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미우새 468화에서 함께 대담 나눴던 평양시민 김련희님 기억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 두 번째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김연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우리 2026년 올해 초에 방송에서 뵙고 거의 이제 6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지금 계속 6년째 재판 중이라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우, 재판 가고 있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성안운동 하려니까, 뭐, 음, 정보하고도 뭐,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성안운동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울에 아예 올라왔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아유,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네요. 대구에서 네, 서울로 이렇게 이사 네. 오시고. 아유,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재판을 음, 받으시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도대체 뭘 어, 자꾸 뭘 캐내려고 자꾸 그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올해 초인가요? 그때 그 국감이셨잖아요. 국정감사.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김윤희 사건들 아니야.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고, 이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좀 다시 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법무부 장관한테 좀 잘 전 방법을 찾아봐라. 인도주의적으로.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자기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좀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면서 여기까지 했어요. 국감 때. 그 말을만 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이재명 정권 들어와가지고 진짜 다른 정권 때 몰라도 이재명 정권은 정말 보내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졌는데 저뿐이 아니라 정부에서 통일부가 더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머, 연락 와가지고 작년 겨울에 한 12월 그때 1월 1일 계기로 꼭 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음, 계속 자주 만났거든요. 보낸다고 그래서 저도 믿고 있고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1월 1일 지나니까 1월 1일이 안 됐는데 음력설엔 꼭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는데 벌써 6월이 됐네요.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 보니까 네.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정부는 좀 많이 노력을 했나 봐요. 하는데 음, 현재 남북 관계가 많이 좀 경색돼 있으니까 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그렇군요.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장기수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예. 장기수 선생님들도 여권을 해줄게 가라 이런 말까지 정부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아니 고향에 가겠다는 사람들 그럼 왜 못 가게 하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제가 지금 딱 걸린 거는 재판이 걸렸잖아요. 국가보안법. 근데 통일부도 이거만 없으면 그냥 여권 줘서 보내면 되는데 법으로 걸려 있으니까 통일부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제목이 뭐냐면 북에 대한 찬양을 했다. 그리고 어머, 2016년도에 서울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했었어요. 네. 그게 네. 난 베트남으로 망명 신청했는데 나중에 베트남 갔다가 나중에라도 북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북으로 탈출하려고 했다 해서 잠입 탈출죄로 지금 재판받고 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말도 안 되는 그럼, 억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죠? 통일제라는 게 그 따지고 보면은 고무찬양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야비한 말이에요. 보면 진실 누설죄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진실 누설죄? 네, 따지고 정확하게 진실 웃을 때. 말하면 진실을 누설했다. 북에 대해 진실을 말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고무 찬양이라고 뒤집어 씌운다 이거죠. 예. 근데 용어를 요게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이 법관들이나 검사들도 뻔히 알겠죠. 참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뭐 3조인가 그게, 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뭐 그렇죠. 도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북은 남쪽이 아직 채 수복하지 못한
남쪽이 땅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반국가 단체로 가려는 거는 탈출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네, 올해 4월 15일이었나요? 네, 우리 김연희 선생님 평양에 계신 친정어머니 네, 조원희 여사님 네. 팔순잔치 하신 영상을 제가 또 우연히 봤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또 이렇게 한국에 남한에서 이렇게 네. 잔치를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10년 전에 어머니가 칠순이었잖아요. 올해가 팔순이니까. 근데 10년 전에는 북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남북 관계가 좀 그래도 용상도 서로 동포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북에서 어머니 칠순잔치하고 그 용상을 찍어서 우리 민족끼리 올라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함께 거기서 술 한 잔 따라 드리진 못했지만 남쪽에서 어머니 칠순을 이렇게 용상으로나마 벌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는데 이번에는 지금은 남북 관계가 너무 나쁘니까 그런 용상이 저는 안 오를 거라고 봤어요. 이게 그런 게 없겠구나.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었냐면 어머니는 지금 15년째 지금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7년쯤 됐을 때 제가 맞딸인데 너무 기다리고 울고 하다가 눈이 실명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마음에 빚을 지고 있고 죄스럽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옆에 든든한 우리 남육 형제들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고 내 음, 성안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옆에 사람들이 많어. 이런 거를 어머니한테 꼭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아, 말라고 해서 힘을 주고 싶어서 제가 옆에 옆에 있는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46년 4월 15일 생이거든요, 어머니가. 그래서 4월 15일 어머니 생신인데, 팔순인데, 옆에서 좀 같이, 좀 해줄 수 있냐 하니까, 우리가 하자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네. 이틀 만에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와. 아니, 저도 영상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김연희 선생님이 남한에서 많은 친구들과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힘들지만 잘 이겨내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은 또 좀 안심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어떠세요? 그 영상은 전해졌나요? 어머니께서 어, 보셨을까요? 그 유튜브에 올려갖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고,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분들이 그 영상을 엄청 기다렸어요. 너무 어. 좋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북에 방문하게 되면, 그거 같이 가겠다고, 가서 전달하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정확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 저는 그래요. 그 남한에서 잔치를 할 때 네, 최소한 어머님과 전화 통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네. 그거는 없더라고요. 뭐,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죠. 아, 아, 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어떻게,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 조원희 음. 여사님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 말씀해 주세요. 아, 어머니가 원래, 노래 가수였어요. 아, 독창 가수였죠. 정말요? 네. 아, 예. 오, 덕창 가수여가지고 북에 조선인민군 협주단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협주단에서 덕창을 했어요. 아, 그랬다가 결혼하면서 나와가지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신의주의학대학을 다시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된 분이라서 의사가 되고도 그 지역마다 이제 우리가 행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 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진영이 엄청 강했잖아요. 이 네. 세상에. 그때 사회주의 나라 대통령들이 평양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 거리마다 방송차들이 막 노래도 부르면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우리 사는 그 지역에서는 엄마가 방송차 타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쫙 거리 돌고 그랬었어요. 아, 아, 그러셨구나. 네. 우리 김연희 선생님 어머니 닮으셨나요, 혹시?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이 세 명인데 한 명도 음악하는 걸 싫어한 거예요, 너무나도. 어, 네, 근데 어머니가 싫다고 해도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하면 1인 1기에서 악기 하나씩 무조건 배워주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 그냥 악기 배웠는데 그게 또 재밌는 게 저는 원래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뭘 하고 싶냐?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선벽을 한번 쳐봐라. 그래서 선생님 따라서 선벽을 쳤더니, 아, 이등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 저보고. 어머. 그러면서 너 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음, 음악서적 갔더니, 그 쫙 음악서적에는 국가에서 배정된 악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악기 사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국가가 다 해주니까. 네. 근데 어느 악기를 치고 싶냐? 그래서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드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어. 좀 뭔가 듬직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아, 나 저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저 드럼은 경음악 기악 중주할 때 가장 중심 포인트라서 조금 이쁜 애가 했으면 좋겠다고. 음. 그래서 저보고 연희 학생은 바이올린 하는 게 더 낫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아니, 어떻게 그래가지고, 더 이상 네. 어떻게 어떻게 그런 예뻐? 말을. 그래서 제가 못생긴 덕분에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뭐 다른데 강연이나 사람들 만나는 자리 있으면 뭐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와, 네. 그러시구나. 아니, 애기가 박자 감각이 있다. 그리고 또 네. 드럼을 봤다. 하고 싶다. 그러면 딱, 박자 감각이 네? 있고 드럼을 좋아해? 난 바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 반전이 있네요. 인물을 아유, 보네요. 인물을 봐. 그, 아, 그래요. 여기 태반님과 김 사장님, 네. 그 우리 풍물 네. 한 남한에서는 인물을 안 보는데. 또 제가 그때 70년대 초등학교 다녔잖아요.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구릴 것 같아요. 좀 이쁜 애들이. 아마 저는, 예. 공연할 고등학교 때 때, 음. 이쁘셨을 것 같은데 왜 네? 그렇게 이쁘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선생님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탈춤 쳐야 돼요. 탈춤. 얼굴 가리고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아, 아마도 우리 김련희 선생님이, 그 드럼보다는 바이올린이 훨씬 낫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 지난 방송 음, 491화에서 북한의 네. 경제 아주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대담을 나눴거든요. 네. 이제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 김련희 선생님이 이제 평양에 이제 음. 북에 가신다, 이제 드디어 고향에 간다, 이렇게 하시면, 달라진 모습에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그쵸? 어떨까? 저는 많이 달라졌죠? 지금도 화면으로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평양 가서 찍어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음, 진짜, 저거 어디지? 우리나라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오, 너무 놀라운데 이때까지는 북이 아무리 발전하고 어쩌고 해도 아직까지 남쪽에서 우리 여기에 통일 운동 한다는 분들도 좀 그런 거 있어요. 북은 아직도 굶는다, 못 산다,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현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하지? 했는데 올해 6월 8일자로 월스트리트 저널 네, 거기서 월스트리트 또, 저널. 예, 거기서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로 경이로운 성공을 한 북조선 이런 게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그 기사가 뜨니까 남쪽에서 어느 한 명도 절대 반박을 안 하고 그 기사를 막 언론들이 막 퍼다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예, 남쪽은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 자기네 언론을 절대 안 믿고 남쪽 언론이 조금이라도 북이 뭐 음, 괜찮다라는 거 하게 되면 저거 정북이고 빨갱이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미국의 외신 기사를 딱 들어오면 무턱대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외신 기사에 엄청 약하더라고요, 남쪽이. 맞아. 그런 면도 있네요.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자세를 갖다가 숙미라고 숙미. 그쵸. 승리, 맞아, 맞아. 네. 숙미 정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늘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보도하는 어떤 매체가 그쵸. 네. 유 작가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그런 데가 뭔가를 인정하잖아요. 요즘 북한의 어떤 네. 경제 발전을. 네. 거기서 이제 믿는 거죠, 더. 그것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도 다른 어떤 단체 거기도 대학 교수들 모이는 단체인데 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저한테 아니야 솔직히 북이 지금 굶지 않냐 식량이 부족되지 않았냐 어렵지 않냐. 근데 음, 그거를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진심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쪽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말하는 게 일부러 북을 미워서 나쁘게 뭐 그런 것보다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더 전 놀랐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태어나서부터 80년을 그렇게 교육받고 살은 거잖아요.
진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참 시민교육, 남쪽이 80년 이 분단 역사에 보수가 정권을 많이 잡고, 우리 민주 쪽에서 몇 번 못 잡았잖아요. 그나마도 한 번도 제대로 민주 시민교육을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보수는 끊임없이 반공교육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학교들, 초등학교까지도. 그래서 이게 참 교육 문제가 참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미국에서도 보도가 자주 나오는 것이 미국도 아무리 잘 사는 나라지만 굶는 어린이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보도가 그렇죠. 나와요, 그거 계속. 어, 그런데 사람들이 아 저거는 아마 뭐 빈익비 부익비 때문에 일부 뭐 이렇게 되고 또 나중에 다 괜찮겠구나. 근데 북한 같은 경우 좀 누가 어린애가 몰골이 좀 안 좋은 애가 이렇게 사진 찍히고 이러면은 그냥 저거는 독재 때문에 에? 음, 인민들 다 굶겨서 저렇게 된 거로 바로 그렇게 그냥 이야기가 돼요. 그게 저, 편견이 너무 심화 있는 거죠, 편견이. 남한 이 사람들 보면 이제 저도 여기 미국 나와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좀 이게 이제 깨어났는데 엄청나게 세뇌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을 보고 세뇌돼 있다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자기가 음, 세뇌된 줄을 몰라. 그쵸. 아유,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이게 제가 또 좀 안타까운 게, 이 북에도 분단돼서 우리가 서로 80년을 갈라져 살았는데, 북에도 80년 역사 중에서 매번 뭐 똑같이 80년을 다 행복하고 뭐 웃으면서 살았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90년대에 진짜 굶어서 죽었어야 했던 힘든 시절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나라나 힘든 시절도 있고, 더 뭐 잘 경제가 발전한 시대도 있고, 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건데, 남쪽에도 진짜 군사 독재 시절에 멍덩이로 자기 국민을 때려 죽이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는데 그 시절이 독재 시절이 대한민국의 전부를 말하진 않거든요. 그 시절이 있었지만 그 터대 위에서 민주의식 가지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이렇게 발전했는데 어제 북에서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이 다 붕괴되면서 혼자 고립됐을 때 권한의 행군 시절, 그 시절에 굶고 힘들었던 그 피눈물 나는 시절을 그 시절이 북의 전부라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북은 굶는다. 그건 아닌데 그 전에도 사회주의 어떤 부흥한 전 모습, 행복한 모습 이렇게 사회주의를 누렸고 권한의 행군 때 힘들었다가 권한의 행군 끝나면서 지금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막 찬양할 만큼 엄청난 무서운 발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걸 다 빼버리고 딱 권한의 행군 시절로 사고가 멈춰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주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하고 그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이 어떤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사회주의 원칙을 가장 견고하게 지킨 나라가 네, 하는 게 유일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정상회담 그쪽에서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당당해요. 그렇죠.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그때 고난의 행군 때 사회주의 원칙을 좀 포기하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선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물론 이제 많은 인민들이 이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고난의 행군을 겪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탄탄하게 된 그래서 그게 희생 때문에 됐다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 결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사회주의, 자본주의 정치 체제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북한은 모든 걸 국가가 다 가져가고 그냥 줄 서서 배분만 받는 줄 아는데 나중에 이렇게 김연희 선생님이나 이런 네, 분들이 얘기 들으면 조금만 차이 나는 거잖아요. 복지가 더 그렇죠. 거기는 더 많고, 그렇죠. 기간 산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게 좀 더 많고, 공기업이 더 많고, 이런 정도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만큼 그렇게 다른 생활 방식은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조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구성의 토대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남한은 이익이잖아요, 이익.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북은 이익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사람이 기본이죠. 북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만큼 거란의 행운 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 사회주의, 하나밖에 안 남은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책동을 했어요. 그 속에서도 굶어 죽으면서도 그렇게 봉쇄되고, 어느 나라에서 어지간하면, 미국이 그 벌펜도 한 자루 멋들어가게 했어요. 벌펜 끝에고 동그란 게 무게에 쓰인다고 그래가지고, 어머. 그렇게 막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딛고 일어선 거잖아요. 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이란 전쟁 나면서 전 세계가 원유, 휘바로 가격 때문에 막 엄청 뛰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차가 뭐 어부제, 뭐 이부제 해가지고, 매일 못 다니고, 휘바로 어디 나가려고 했다가도 휘바로 걱정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신경 쓰고, 마트에서 재활용 봉투가 싸지게 해가지고 동이 났었어요. 그것도 휘바로 뭐 어떻게 들어가는가 봐요. 그랬었는데, 전 세계가 출렁거리는데 오직 북은 안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 한 방울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돼서 저렇게 휘바로 아무 소리 안 하지? 근데다가 더 놀란 게 25년 1월 달에 북의 모든 주민들한테 이제부터는 자가용을 소유해라. 개인 명의로 자가용 다 가져라 하고 정책을 발표했어요. 아예 헌법에. 음, 음. 홈페이지에 찍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먹고 못 산다면서 개인들이 자가용까지 다 풀면 그 차는 무슨 휘발유로 돌아가지? 이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어. 상식적이라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뭐가 있나? 이거 어떻게 돼서 가능하지? 근데 그 생각은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탄소 하나를 성공한 거잖아요. 북이. 탄소 하나라는 게 이제 북은 석탄 공업이고 전 세계가 다 석유 석유. 공업을 예, 하는데 북은 처음부터 석탄 공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 비난론도 원래 나이로는 석유에서 뽑지만 비난론은 석탄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기 박사가 그 성공해서 한 건데 석탄을 떼면 연기 나가잖아요. 그 연기를 다시 잡아서 액체화 해가지고 거기서 휘발유, 항공유, 비닐, 고무, 비료 별의별 게 안 나는 게 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휘발유 깡깡 나온다잖아요. 난 정말 놀랐어요. 지금 음. 찬양 고무를 하셨는데 아니, 이거 사실이에요. 상당히 말 이승희 박사님 그런 거는 책으로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네, 옛날 음. 그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고 그쵸. 참 독특한 게 스스로의 필요에서 스스로의 연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런 결실들을 이뤄내는 게 그게 참 대단해요. 음. 다주경제.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재미난 것도 있어요. 북이, 남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뭐 어디 해킹당했다게 되면, 저건 북한이다! 이러잖아요. 북이 해킹했다고 맞아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북의 기술을 기술이 믿는데, 기술을 믿는 거죠? 그런 것 그만큼 해킹할 같아요. 기술이 있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권한의 행군 때인데, 권한의 행군 때 막 막아놓는, 다른 데서 물건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도 북에서 뭔가 팔고 뭔가 결혼을 해야 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 세계 어떤 무슨 기술 전시회 같은 게 벌어졌었어요. 전시회 북에서도 그 기술자들이 뭔가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그 미국에서,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술이. 이가 천재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리나라로 와라. 너 정말 세계 제일 최고의 대우를 해줄 거다. 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연구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고맙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다. 권한의 행운 때니까 많이 힘들다. 나 저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제일 부강하게 좀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만 따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고 싶어도 우리나라가 힘들어서 나이가 못 간다. 이런 말 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을 저희가 북에 있을 때 들었었는데 작년에랑 해가지고 한 7번을 연속 소프트웨어 그 대학생들 경기에서 세계 대국에서 구글 팀을 이겨버렸잖아요. 아, 7번을 연속 승리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구글 몰랐어. 팀이 너무 창피하잖아요. 구글인데. 그래서 그렇죠. 구글 팀이 그 북대학생, 김책공대 학생이었는데, 23살인가? 그 학생을 몰래 해가지고 망명시키려고, 음. 야, 우리 가자. 미국에 가서 너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또 하겠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고마운데 난 북에 가서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남아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음. 구글이 야, 네가 하고 싶으면 우리가 물건 다 해줄게. 뭐 할 건데?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해줄게. 가자. 근데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우리나라에는 나 같은 대학생들은 많다. 우리 저국에 가서 나 같은 중학생들을 빨리 키워야 된다.
그랬대요. 아, 그래서 북쪽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우리는 못 따라간다.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와, 있습니다.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달라요. 구글은 개인, 음, 개인주의적이어서 접근을 한 거고, 맞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음, 돈만 많이 주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그쵸,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요. 아, 하여튼 감동. 세계관이 다르네요. 예. 네, 가치관이 다르고. 예. 달라요. 맞아요. 북쪽 사람들은 누구나 농장원이군, 공장하는 사람이군, 대학생이군,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음. 개념이 가장 커요. 네. 그러면.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 남한 사람들은 그게 세뇌당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세뇌는 그렇죠. 좋은 거지. 그런 세뇌는. 그렇죠. 그럼요. 예. 그게 근데 아무리 남한같이 그렇게 세뇌를 당했어도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럼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그쵸. 그뭐 자본가들 기업가들은 착취하려고 그러고 그죠? 음. 근데 이제 그건 왜냐면, 이거를 네, 분명히 짚어야 돼요. 왜냐면 네, 왜 남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냐면 그냥 음, 어려서부터 계속 그 개인, 출세, 맞아요. 부, 명예 요거로 그냥 계속 살고 그쵸. 삼촌도 그렇게 살고 이모도 그렇게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도 다 그렇게 살거든. 형제 자매도. 그래서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무조건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많이 가져야 음, 된다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도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북한 맞아요. 같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조국이 그만큼 옛날에 완전 이해를 못- 힘들었었고 외세에 침입받았고 싸웠고 이겼고 살아나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이. 개인이 음, 다가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인도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누가 거기서 살고 싶겠어요. 그렇게 뭐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이 열악한 곳에서. 그런데 한국 분들이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인도가 더 좋대요. 그래서 왜 좋냐? 이해를 못 하겠다. 왜 좋냐? 그랬더니 어, 비교를 안 한대요, 서로. 사람들이. 아이들도 비교를 안 한대요. 근데 음, 이제 한국에서는 그 비교하고, 서로 평가하고, 또, 줄 세우고 네, 이제 서로 경쟁하고, 이게 너무너무 지치고, 또 부모들까지도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정말 의미를 모를 정도였는데, 인도에 가서 그냥 열악하지만 비교를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북은 어떤가요? 서로 비교하는 거, 아, 경쟁하고 아이들 교육하면서 경쟁 엄청 하는데 그쵸. 어떠신가요, 거기는? 어, 저기 제가 음, 이게 네, 연결돼 가지고 네, 질문을 같은 내용인데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네. 그 남한에 그 요즘에 저기 인기 좋은 참교육 그 넷플릭스 시리즈 있잖아요. 음, 아, 네네네. 네. 이제 학폭이고 음, 그 갑질 학부모들의 갑질 뭐 음, 이런 건데 북한 학생들은 학폭이나 북한 음,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갑질 같은 경우를 이해를 별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쵸, 그쵸. 있을 그 수가 있는지. 참교육이란 영화가 여기서도 막 인기예요. 만나면 우리 아줌마들도 앉으면 막 아, 참교육 이야기 그래요?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구나. 한국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 인기 있나 봐요. 네, 이, 예, 이 그렇대요. 영화가. 그러니까 공감한대요, 서로. 한국 문제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학폭이라든가 교육 문제, 이게 심각한 그런 문제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사람들이 마음을 딱 잡았다는 소리잖아요. 음, 근데 제가 남쪽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경주 쪽에 한번 갔었는데,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쫙 지나가는데, 어른들이 한 세 명, 네 명 정도 있었어요, 가운데. 그래서 저는, 그냥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니까, 따라가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한 여자분이 선생님인데, 이름, 예를 들어, 영철이다 하면, 야, 영철아, 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고 반말을 해서, 저는 그냥 그 애 엄마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분이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저 그때 충격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반말도 할 수 있네? 이게 반말 안 충격이었던 거예요, 해요? 저는. 북에서는 안 하나 봐요? 안 되죠. 반말이 어디예요? 그래요? 우선 교실에 딱
남쪽이 그렇대요. 남쪽에 스승님이 딱 들어가면, 학생들이 인사한다고 그래요? 네, 스승님한테? 네. 스승님한테 인사하면 그다음에 앉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스승님이 들어오면 다 일어서요. 일어섰다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인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앉아요. 학생들은 인사를 안 해요. 아, 어, 그래요? 선생님이 인사하거든요. 어, 선생님이 인사하고 나면 그럼 우리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 시작하는데 그리고 음, 교실에 들어갈 때 물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국은 엄청 세뇌되고 너무 딱 틀에 박혔어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지만 여자 선생님들이나 남자 선생님들이나 여기처럼 그냥 뭐 투링이나 뭐 일반 그냥 옷까지 막 입고 교실에 절대 못 들어가요. 항상 우리는 학생들의 눈은 사진기라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인성이든 사회생활이든 철학이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세상을. 그러면 네네. 선생님을 보면서, 아, 선생님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면 사람은 저렇게 이쁘게 말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뭐, 인간성이나 도덕성을 보여주면, 아,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배우면서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막 아무 옷이나 입고 막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그걸 보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교실에 들어갈 땐 선생님들은 항상 옷차림 딱 보고 거울에서 보고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나 아, 이게 드라마랑 보면 선생님들이 뭐, 탁투 티 같은 것도 막 걸쳐 있고 막 교실도 가고 해서 반말 쭉쭉 하고 해서 와, 저렇게 하면 교권이 서나? 애들한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네. 반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주로 욕을 하죠. 옛날에 저희들 때. 그렇죠. 특히 우리 시대 그리고 때는 때린다고. 뭐, 때리고 어우, 욕하고 그게 다반사였죠. 저희들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예. 지금하고는 좀 그쵸. 많이 다르긴 해요. 또 우리 때랑 또 지금 애들이랑 많이 다르긴 한데, 예. 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건 어떤가요? 비교하고 어, 경쟁하고 이게 이런 건 어떤가요? 근데 북에도 경쟁이 있죠, 당연히. 예, 네. 경쟁이 있는데, 무슨 선생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은 애들 공부시키고 하지만 애들이 더 경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치잖아요, 아무래도.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 성적표가 나면, 어, 우리가 한 학급에 20명이다 하게 되면, 그 집이 가까운 지역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애들끼리 학습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음. 학습반이 4명이나 5명씩 학습조가 있어요. 스터디 저를 그룹이네, 스터디 그룹. 예. 예, 저를 모아주는데 저가 성적이 올라가요. 성적표가. 아, 뒤에다가 1조가 몇 점, 2조가 몇 점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공부 제일 우리 학급에서 내가 1등이야 하는데 우리 조에 공부 못한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아, 조는 꼴등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우리 어, 조는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공부 끝나면 오후에 가해가 뭐 음악실에 가서 악기도 하고 뭐 체육도 하고 이런 거 하고 하는데 그 끝나고는 그 자기네 학습처가 그 자기네 동네에 있으니까 오늘 누구네 집에 가서 공부하자 숙제하자 하게 되면 그 집에다 몰려가지고 이 4명이 그 제일 공부 못하는 애를 그 공부 무조건 배워줘야 돼요. 그래야 어머, 우리 조가 세상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쟤들이 다 끌고 올라가. 그 어머, 대단한 거네요, 그게. 진짜. 학부모들이 어, 네. 한국처럼 뭐 돈을 무지장 많이 들여가지고 뭐 일 사교육하고. 시키거나 뭐 학원을 네. 보내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당연히. 사교육 자체가 없잖아요, 북에는. 자기가 없죠. 아, 예, 학교에서 배워주는 게, 그래서 저 음,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배워주는데, 왜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수준이 떨어져서 그러나? 난 이상했었어요, 음, 그게. 근데 음. 그게 아니고, 우리 학습조에 공부 못하는 애가 있으면 엄마도 자기 애가 공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시험 점수 보면. 그러면 대체로 공부 못하는 애나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니까 공부 못하는 집에 가면 엄마들이 엄청 열성이에요. 자기 어, 애 때문에 지금 애들이 막 열심히 배워주니까 맛있는 거 음. 해다 놓고 그냥 또 열심히 막 그러고 부모들도 고마워하죠. 와, 또 학교열이 그러니까, 감동이네요. 예, 학교열이 막 이렇게 참견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할 음, 필요가 없죠. 아, 그렇군요. 참, 네. 이거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는. 아, 어, 한국이나 미국의 지금 공교육, 한국도 이제 저희들 자랄 때하고도 너무 달라졌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음, 보는데, 뭐 공교육은 그냥 무너졌어요, 여기는. 아, 예, 미국, 학부모들도 공교육 안 보내고, 공교육은 이 수업 현장에 들어가면 특히 애들은 그냥 뭐 뒤에서 욕하고 뭐하고, 선생님 말은 전혀 여기 뭐 씨도 안 먹혀요. 그러고 그걸 그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특히 중산층 부모들은 그래서 공교육 학교에 안 보내죠. 사교육, 아니, 그래서 자꾸 사립학교. 사교육 보내는데, 아, 이게 국가에서 이제 교육에 배정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돈 우리한테도 줘라. 나 사교육 받는 사람도 공교육 받는 사람과 동등하니 그 예산도 우리한테도 줘라. 그 바우처라고 그러죠. 예, 그런 음, 식으로 돼서 풀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미국 교육은 이제는 공교육 무너지고. 그렇죠. 예, 이게 사교육이 이렇게 성장하다 나니까 사교육 학원에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공부를 배워주잖아요. 집중적으로 그거만 하니까. 그걸 배우고 학교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 그 애들하고 따라가려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교육 학원으로 돈 나간대요. 음, 수재돌이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교육을 이렇게 너무 높이 띄워놨기 때문에 교원 학교에 가면 교원 같은 거 엄청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너한테 좀 배울 것도 없는데 난 학원에 가서 음, 공부하는데 그냥 개똥으로 보는 거죠. 지금 예. 놀랐던 게 선생님이 애를 때렸단 말을 여기 와서 몇 번 들었는데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단 말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 저게 어떻게 가능해?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 너무 그래요.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을. 네. 그 이제 사교육에다가 또 사교육은 선행 학습을 또 한대잖아요. 음, 미리 막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학교 교육 이 학교 가면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게 또 반복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지식을 빨리빨리 더 습득하고 이게 아니라 음. 쓸데없이 그냥 같은 반 학구보다 조금 더 점수 더 맞게 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해봤자 사람이 입시 뭐 공부. 똑똑해지거나 나중에 잘 되거나 훌륭한 과학자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내에서 그냥 월급 더 받고 더 좋은 직장 가고 그런 사람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교육에서, 예. 예, 교육 학교에서 또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주제 가지고 역사 교원들이 말을 하면 당장 학부형들이 학교에다 신고를 해요. 빨갱이 교육한다고 아, 신고하고, 예, 그리고 또 여기 남쪽 자체가 너무나도 음, 완철저한 개인하잖아요. 예. 개인한데 개인의 인권의 가치 존중, 이게 진짜 인권도 아니에요. 개인 인권은. 근데도 그 개인의 인권을 막 너무 얼려서 실어나니까 우리 아줌마들 모이면 이런 말 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막 웃었는데 교실에서 학생이 이렇게 엎드려서 잤대요. 자는데 선생님이 부모 학부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지금 학생이 지금 자고 있는데 깨울까요 말까요 하고 전화했다고. 그래서 야 이거 선생님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유, 학부형들만 무서워요. 조금만 음, 잘못하면 학교에다 신고해요. 참교육에 그런 말씀하신 그런 장면 나와요. 맞아요. 그 아 장면 그래요? 나와요. 네. 어. 아유, 네. 아유, 참, 큰 그러네요. 문제입니다, 참. 이거는. 그런데 네,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게 문제고 더 맞아요. 심각해진다. 그쵸. 맞아요. 좀 예, 심각해져요. 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면희 선생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지금 최근에 대구에서 지금 6년째 끝나지 않고 있는 네. 국가보안법 1심 재판이 있었죠? 어떻게 되었죠? 1심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6월 22일 날 재판이 또 있었는데, 그날은 탈북자 4명을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검사들이. 근데 두 음, 명은 안 오고 2명이 왔는데, 2명이라는 게 한 명은 그 2015년에 제가 간첩이 돼서 강제 추방당하려고 일부러 간첩해 하면서 막 신고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저를, 또 김연희 진짜 간첩 맞다 하면서 신고해가지고 6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탈북자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아, 그 애를 아직도 입에 뚝 부러뜨린 거예요. 그거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뭐 북한 인민해방군 사령관 뭐 이래가지고 북을 해방시킨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반북의 최절정에 나서 반북 뭐 선전도 하고 뭐 북에다가 막 나팔도 불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대표인데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해가지고 이번에 왔어요. 고소한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코로나 때 북의 코로나, 전 세계가 코로나로 하기 힘들 때 북은 사회주의 의학 체계 때문에 제때 발견해서 제때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했더니 북을 찬양했다고 고소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어 우리가 변호사들이 이렇게 중인이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변호사님이 당신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언제 탈북했냐 이 말이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한 어, 저하고 비슷한 때 아마 온 것 같아요. 뭐 40대쯤에 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냐 하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건 말도 네, 안 그래서 되는데 그러니까 왜 거짓 거짓 증언 증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증, 그러니까 위증. 이게 헌법에 맞잖아요. 법에 북이 맞는다. 대한민국이잖아요. 남쪽의 아, 헌법은. 아, 그러니까, 그런 예, 나는 태어날 의미에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북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니, 북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 이렇게 거소하고 나쁜 말 하면 괜찮고, 옛날에는 현성월이 퍼사격에 맞아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지 않냐. 그런 거짓말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처벌 안 하고, 자꾸 사람 냄새 난다 이런 말 하게 되면 처벌 아니야 하니까, 그 사람 말이, 이 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 참 그런 거예요. 유치하네요. 유치해. 그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이제 다 알잖아요. 네, 네.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지 뭐 이런 걸 아는데 그걸 굳이 찬양이네, 뭐네, 뭐 맞아요. 간첩 활동이네 그렇게까지 올가매가지고 뭔가를 해나가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 유치해, 유치해. 예. 역으로 보면은 남한, 음, 그리고 미국도 얼마큼 북을 두려워하는지 맞습니다. 반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남한 국민들, 미국인들이 북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은 체제가 위험하거든. 그렇죠. 예. 이 체제가 뭔가 이제 그 잘못된 게 딱 대비가 되니까 이제 속속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음,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헌법부터 그렇게 묶어놓는지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헌법이 그러네요. 그렇게 그 정보를 그러니까 네, 이게 못 새나가게 북에 대해서 철저하게 맞아요. 이렇게 봉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헌법부터 그렇군요. 그렇죠. 김연희님을 지금 기소하는 측이 누구예요? 그냥 공안 검사? 공안 검사죠. 공안 네, 검사? 예. 네, 참. 그래요. 이제 또 앞으로 공판일이 또 7월 13일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또 준비 좀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갈 때마다 판사님한테도 그러죠. 아무리 법이 서슴하고 그래도 법이 절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음,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자고 만든 게 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음, 법이라는 잣대 뒤에 숨겨져 있는 인권, 인도주의 좀 잘 살펴달라.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우리가 먼 훗날에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이제 학생들이 서울과 평양을 수학여행도 다니고 이럴 때가 올 거다. 그때 그 음. 학생들은 분단 시대를 공부할 거다. 역사 공부를. 그때 이 사건이 그 후대들한테 이 분단의 아픈 사건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애들한테 우리가 이 분단 시절은 있었지만 아무리 분단이고 사상 체제 이념 다 달라도 법은 그 인간의 천륜을 그래서 지켜줬던 그런 인도주의 사건도 있었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애들한테 남기고 싶다. 좀 아픈 추억으로 남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판사한테. 예. 아주 말씀 그리고 김연희님 그 팔순 어머님 네, 잔치 때 이제 이 천막 현수막을 보니까 네, 김연희님 뭐 송환을 촉구하는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뭐 송환이라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송환이냐? 자유왕래지. 김연희님 자유왕래하는 모임이 음, 돼야 된다. 북도 가고 음, 남도 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미국도 오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문구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혼자 음,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음. 근데 그래요. 그거를 왕래를 막는 게 음, 누군지 그렇죠. 잘 몰랐는데 한 11년 전에 그, 음, 그 30명이 평양에 갔잖아요. 북에 가가지고 네. 우men크로스 DMZ 네. 예. 여러 그 다국적 분들이 가가지고 결국은 판문점 거쳐서 왔어요. 예, 음, 남한으로 왔는데 그때 근데 걸어서 오는 걸 막았어요. 누가 막았냐면은 미군이 막았어요. 미군이. 아, 음. 그러니까 미군이 아, 남북 관계 양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그리고 음, 미국이 그 북의 여행을 금지시켰잖아요. 음, 미국 시민은. 그렇죠. 근데 거기 대부분 가는 사람들은 여기 음, 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예요? 아니면? 우선 미국 시민권자. 음. 이 조선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의 음, 그 사람은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 대부분 한민족 음, 아니면은 많이 안 가요. 북에. 음. 음. 한민족에 자 핏줄 있고 그러니까 가잖아요. 방문이. 음. 그렇죠. 왜 막았냐? 왕래하면은 자꾸 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막은 거라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그걸 그렇죠. 남북관을 우리 사실 우리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외세가 와가지고 왕래를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 참.
아니, 얼마나 그죠. 안타깝습니까? 네. 제가 저 15년 됐는데 15년째 음, 7년은 여권 안 해줬다가 여권 해주자마자 출국금지 해가지고 지금 15년째 아예 막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뭐 북에다가 남쪽에 뭐 선전해서 알리겠다고 선전도 하고 뭐 나팔도 불고 하는데 이 남쪽에서 15년 살았던 아줌마인데 나를 보내면 또 선전이 되지 않겠냐. 맞아. 그 뭐가 두려워서 이 그치. 아줌마가 뭐가 그렇게 두렵냐. 막 그러거든요. 음, 예, 못 보내잖아요. 이 분단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그렇게 막아야 할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한국 현대사 보면은 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야, 그 검사, 판사 그 책 읽고 똑똑한 사람이 지금 이 상황 보면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상황을 그쵸. 그 법을 들려가면서 뭐 네, 법적인 잣대를 재가면서 현실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걸로 판결을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이 참 맞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스워야 될 텐데 그걸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CNN 기사 제목이 그거예요. 이 김연희 사건이 사실이면 슬픈 코미디다. 슬픈 아, 아, 코미디다 그랬어요, CNN이. 딱 맞는 말이네요. 네. 시민법정을 열려고 그랬는데 그 허가를 안 해줬다면서요. 맞아요. 시민법정. 그것도 좀 기가 막힌 얘기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법에서 못 하겠다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해서 국민 참여 재판 하겠다고 했더니, 근데 판사가, 막았잖아요. 예, 판사가 이 국가보안법 사안이 막 증거도 많고 뭐 주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서 국민 참여 재판 못 한다 해가지고 기각해버렸죠. 그랬구나, 결국에는. 가지고 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는 아주 소박한 이 요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죄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력으로 평양에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사회의 단체를 통해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마음이 닿아서 꼭 평양의 가족 품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남북 간의 종전이 되고 또 통일이 되어 더 이상의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련희 선생님과의 대담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